언젠가 시골 가서 조용히 살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셨죠? 그런데요, 은퇴해서 집 내려놓고 딱 1년만 살아보면 압니다. 문제는 도시가 아니라 내 삶 전체였다는 걸요. 시골에 내려가면 돈 걱정도 줄고 사람 눈치도 안 보고 평생 일하느라 닫혀있던 마음도 조금은 펴질 줄 알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려가 보면 그곳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생활비, 외로움,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시골 내려가면 마치 천국 모드가 켜질 줄 알았습니다. 도시 소음도 없고 상사 눈치도 없고 시장 가면 5,000원어치 채소 한 봉지 듬뿍 넣어주는 사람들. 그런 풍경만 떠올리면서 아, 노후엔 역시 시골이지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은퇴자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살아보니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시골은 꿈을 꾸러가면 망하고 현실을 보러 가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유를 깊게 들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골은 준비된 사람만 행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요. 제가 여러 은퇴 부부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분들이 시골에서 겪은 공통된 문제들과 해결법을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전원생활, 시골집, 귀촌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현실. 생활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올라가는 아이러니. 많은 분들이 시골은 돈 안 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막상 내려가 보면 딱 한 달 만에 깨닫습니다. 시골은 생활비 절감이 아니라 생활비 구조가 달라지는 곳이에요. 도시에서 빠지던 비용, 외식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쇼핑비, 시골에서 새로 생기는 비용, 차량 유지비차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감, 난방비 겨울엔 도시보다 1.5배 많음, 병원 약국까지의 이동 시간 비용, 집 관리비 배수관, 보일러, 잡초 제거, 외벽 등, 농기구, 소소한 장비 구입비, 택배비, 왕복 이동비, 특히 난방비는 도시의 3배가 나오는 분도 많았어요. 예전에 한 부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도시에서는 난방비 15만 원이면 버텼는데 시골로 내려오니까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시골은 외롭지 않으려고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 더 멀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두 번째 현실. 외로움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찾아옵니다. 시골 내려가서 처음 일주일은 좋습니다. 새소리 들리고 산책로 있고 아, 드디어 인생 평화로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시작됩니다. 말걸 이웃이 없음. 혼자 밥 먹는 날이 더 많음. 친구는 다 도시. 전화는 줄어든.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훅 늘어남. 가장 큰 문제는 말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편의점만 가도 사람 구경하고 주차장에서만 있어도 사람 소리가 나죠. 그런데 시골에서는 문 열면 바로 정적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초반엔 좋았는데 어느 순간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사람이 고립되면 생각이 자꾸 어두워지고 작은 고민도 크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현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시골 생활은 즉시 멈춥니다. 은퇴하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건강만 괜찮으면 시골이 최고죠. 인데요. 문제는 노후에는 언제든 건강이 흩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시골에서 가장 불편한 건 병원 접근성입니다. 동네 병원까지 2040분, 큰 병원까지 1시간 이상. 응급 상황이면 더 큰 문제. 제가 만난 한 부부는 남편이 갑자기 협심증 증세가 와서 응급실까지 1시간 넘게 달렸는데 그날 이후로 전원 생활을 접었어요. 건강은 도시에서 관리하는 게 최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많은 은퇴자들이 그럼에도 시골에 내려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진짜 나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집 크기를 줄이고 돈을 적게 쓰고 사람들 눈치에서 벗어나고 자연 속에 나를 내려놓고 싶어서. 그 마음 자체는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 믿고 내려가면 98%는 후회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 없이 시골 가는 3가지 노하우, 사람들 공통된 조언. 1년은 체험형 전세 혹은 월세로 살아보기. 처음부터 집 사면 100이면 100 후회해요. 모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은 시골과 살아야 하는 시골은 완전히 다르다. 반드시 1년 살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루 생활 리듬을 먼저 만들어 둘 것. 시골에선 누가 당신의 하루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스스로 루틴을 갖춰야 합니다. 아침 산책, 텃밭 가꾸기, 운동, 마을 소모임, 취미 12개. 의미 있는 하루가 쌓여야 시골 생활도 버틸 수 있어요. 의료 접근성 가장 먼저 체크할 것. 집이 예쁘다고 선택하면 큰일 난다. 라고 다들 말했어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종합병원 거리, 응급실 접근성, 정기검진 병원 동선. 집은 나중 문제예요. 노후엔 건강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1. 전원주택을 덜컥 산 63세 부부의 후회. 서울 아파트 팔고 충남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난방비는 2배, 차량 유지비는 한 달 60만 원, 병원 갈 때마다 왕복 2시간. 8개월 만에 다시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우린 전원생활을 산 게 아니라 고립을 샀더라고요. 사례 2. 시골이 너무 외로워서 우울증 온 59세 여성. 남편은 텃밭, 아내는 집안일. 둘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말할 사람이 남편 한 명뿐. 심심함이 아니라 외로움이 제일 무서웠어요. 도시로 돌아오자 표정이 살아났어요. 사례 3. 건강 문제로 시골을 포기한 71세 부부. 남편이 심근경색 위험이 생겨 한밤중에 큰 병원까지 1시간 넘게 가야 했어요. 그날 병원에서 의사에게 들은 말이 아직도 기억난대요. 시골에서 혼자 버티기엔 너무 위험한 병입니다. 결국 전원생활 접고 도시로 복귀했습니다. 시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시골이 위험한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준비 없이 내려가는 것이에요. 시골은 도피처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답게 살기 위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시골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 크기나 뷰, 땅 넓이에 집중하시는데요. 정작 시골에서 오래 버티는 분들은 그런 걸 거의 신경 쓰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이곳에서 어떤 하루를 만들 수 있느냐를 제일 먼저 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집을 보러 갔다가 집을 안 보고 하루 리듬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만난 몇몇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골은 공간보다 시간의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도시에서는 시간의 질을 고민할 틈이 없어요. 출퇴근, 가족 챙기기, 일처리 그냥 물 흐르듯 지나가니까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텅 빈 하루가 갑자기 주어집니다. 여유가 아니라 진짜 빈칸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시골은 협력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 버티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시골 공동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기본적으로 서로 돕는 문화가 있어요. 마을 행사, 농사철 일손 돕기, 이웃끼리 반찬 나누기 같은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외지인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도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기까지 참여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마을과 연결된 사람들은 버티고 연결 실패하면 금방 지쳐서 나옵니다.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시에선 그냥 나 하나만 챙기면 되는데 시골은 관계가 재산입니다.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돈 없이도 잘 살고 관계에 어색한 사람은 돈이 있어도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또 중요한 건 부부 사이의 거리 조절이에요. 시골로 가면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도시에서 일할 때는 서로 하루 절반 이상을 떨어져 살았잖아요. 그런데 시골은 그 시간이 전부 함께입니다. 이게 안 맞으면 정말 많이 힘들어져요. 한 아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숨 막히더라고요.
시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둘의 리듬이 안 맞았던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부부는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이 늘면서 서로를 다시 배우게 됐다. 며 더 돈독해졌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결국 시골 생활은 집도, 땅도, 풍경도 아닙니다. 생활력, 관계력, 건강관리 능력,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의 균형. 이 네 가지를 잘 맞추는 사람이 끝까지 버텨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느낀 건 딱 하나였어요. 시골은 도시보다 더 솔직한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 그 진짜 모습을 가리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서의 하루하루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됩니다. 혹시 지금 시골 생활을 꿈꾸고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게 편한지 그 본질만 알면 시골은 오히려 더 행복한 곳이 됩니다. 도피형 시골이 아니라 선택형 시골.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은퇴의 시작입니다. 연금 300을 받는 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이제는 좀 살만하겠지. 그런데요, 진짜 지옥문은 바로 그날부터 열립니다. 이 말이 너무 과한가 싶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300이면 괜찮지 않나?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은퇴자분들 상담을 해보면요. 연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위험은 더 빨리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연금은 안정이라고 믿었던 그 신념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사실 우리 모두 마음 한구석에 이런 기대가 있지 않나요? 그래도 나는 공무원이었다. 연금 300이 들어오니 남들보단 낫겠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분들조차 은퇴 첫 1년 안에 거의 예외 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아니, 도대체 돈이 어디로 새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불안해질 줄 몰랐어요. 저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연금이 많아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연금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착각이 노후 불안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연금은 고정적인데 우리의 노후 지출은 가변적이고 특히 한국이라는 사회는 노인에게 굉장히 냉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는 오르고 병원비는 더 빠르게 오르고 자식과 가족 문제는 늘 예측 불가로 터지고 경조사는 부담스럽게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연금 300은 그냥 출발점일 뿐 안전망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아프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 모두에게요. 연금 300이면 괜찮겠지라는 환상을 조금이라도 깨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착각이 커질수록 더 위험한 길로 들어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만난 세 분의 사례를 통해 연금 300의 어두운 이면이 어떤 방식으로 노후를 무너뜨리는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겪은 분들의 이야기라서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예요. 62세 남성분인데요. 연금 300 들어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부러워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생활비가 예전보다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전엔 바빠서 소비할 시간이 없었고 점심도 구내식당에서 적당히 해결했었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커피 한 잔, 외식 한 번, 마트 한 번 가는 게 다 돈이에요. 심지어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취미라고 시작한 게 골프였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지출이 크죠. 이렇게 생활비가 널뛰듯 올라가는데 연금은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 통장은 비는데 본인은 연금 300 받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는 정서적 공황을 겪는 겁니다. 말은 안 해도 자존감이 무너져요. 내가 왜 이렇게 돈 걱정을 하지? 공무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의 내면을 갉아먹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후반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연금 300을 받으면서 나는 병원비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병원비는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심장 시술을 받아야 했고 보험으로 다 커버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본인 부담금이 꽤 나왔습니다. 거기에 약값, 재활치료, 이동비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됐다라고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다 보니 연금 300은 고스란히 의료비와 관리비로 들어가 버리고 정작 본인이 쓰는 생활비는 빠듯해지니 은퇴했는데 오히려 더 가난해진 기분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비극이에요. 돈의 절대액이 아니라 내가 돈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감각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사례는 더 현실적입니다. 자녀 문제예요. 58세 공무원 퇴직 남성분이었는데 연금 300에 퇴직금도 조금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주 안정적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고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나가는 도움을 몇 번 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연금 300 받는데도 애 하나 제대로 못 도와주네 이 말을 하시는데 목이 메이더라고요. 사실 자녀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부모 마음은 또 그렇지 않죠. 결국 고정소득인 연금에 비해 갑작스러운 지출이 너무 크다 보니 연금은 단지 생활비의 일부일 뿐이고 큰 파도 한 번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 분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나도 연금 300이면 안심하려고 했는데 진짜 괜찮을까? 이런 불안 말이죠. 그 불안은 아주 정상입니다. 오히려 이 불안이 있어야 노후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연금 300의 진짜 문제는 금액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연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착각이 문제인 거예요. 연금은 기본 생활비의 일부를 채우는 역할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퇴 후 마주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예측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자녀 문제, 부모님 경조사, 한 번의 큰 지출 이런 것들은 연금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은 시간이 갈수록 상대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조금씩 올라간다지만 절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은 상대적으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300이 10년 뒤에도 같은 300이 아니죠. 이걸 간과하는 순간 노후는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안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연금에 기대지 않는 노후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연금을 기반으로 하되 작은 현금 흐름 하나라도 만들고 지출 구조를 정리하고 의료비, 세금, 사회보험 같은 필수 지출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불안해지는 지점을 알고 있어야 해요. 노후에는 돈의 문제가 감정의 문제로 직격탄으로 들어옵니다. 불안하면 지출이 늘고 지출이 늘면 다시 불안해지고 그게 악순환이 돼요. 은퇴자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결국 이겁니다. 연금 300은 출발점일 뿐이고 안전망은 아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노후는 진짜로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은퇴 직전에 이런 말을 하세요. 연금 300이면 최소한 굶지는 않겠지. 맞습니다. 굶지는 않아요. 근데요, 굶지는 않는다는 게 안정적이다와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걸 혼동해서 노후가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쁘게 살다 보니 돈이 사라지는 속도를 몸으로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월급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카드값 나가고 그냥 자동이체처럼 지나가니까요. 그런데 은퇴하면 이 흐름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가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게 연금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일 소득 구조가 은퇴자의 가장 큰 공포가 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의료비가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하는 곳에서는요. 연금 300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생활비만 줄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생각도 은퇴 후엔 잘 안 맞아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줄일 수 없는 지출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병원비, 건강관리비, 이동비, 작은 사고 처리비 이런 건 아끼겠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에요. 은퇴자는 나이가 들수록 비자발적 지출이 더 늘어나는 구조예요. 거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관계 지출이에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외로움이 늘어나니까 자꾸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 하고
누군가 만나면 식사 한번 하고 커피 한번 마시고 어딘가 같이 가게 되고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 외로운 사람이 지출이 더 늘어납니다. 이건 데이터를 봐도 그래요. 사회적 고립이 높을수록 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연금 300은 이런 현실적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은퇴자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소비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은퇴하면요, 그 통제력이 무너집니다. 왜냐면 일이라는 시스템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감정이 소비를 지배하거든요. 허전함, 외로움, 불안, 심심함 이런 감정은 사람을 지출로 달래게 만들어요. 카페 가고 약간 좋은 재료 사 먹고 친구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고 이런 행동들이 쌓이면 금방 50, 100, 150이 사라져요. 이게 바로 연금 300의 역설입니다. 많다고 생각해서 안심했는데 심리적 느슨함과 감정 소비가 결합되면 더 빨리 돈이 없어지고 더 깊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자 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연금 300이 아니라 지출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살아남습니다. 연금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지출 구조는 필요한 만큼 조정할 수 있어요. 고정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구독이나 멤버십 없애고 생활 패턴에 맞게 동선을 재정리하고 병원비 대비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진짜 노후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퇴 직후에는 이걸 안 해요. 왜냐면 아직 현실 감각을 못 느낀 상태거든요. 그러다 1년이 지나고 통장 잔고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이 폭발합니다. 이때는 늦어요. 심리가 이미 흔들리면 소비는 더 늘어나고 지출 절약은 더 안 되고 자신감은 무너지고 이게 은퇴자가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요. 연금 300이라는 숫자에 기대기보다 이 돈이 앞으로 내 삶을 지탱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불편할수록 당신은 지금 더 준비된 사람입니다. 불안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살아남으라는 경고예요. 한국 갔다가 생존이 어려워 다시 미국으로 도망친 한인 노인들,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도 고향인데 한국 가서 노후 보내면 정 붙이고 살겠지. 근데 막상 한국에 내려서 몇 달 살아보잖아요. 그때부터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아, 내가 왜 왔지? 내가 생각하던 한국이 아니었네. 이게 그냥 후회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몸이 떨릴 정도의 공포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살다 보면 느껴지는 거죠. 아, 여기서는 내가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그렇다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체류 문제, 비용, 거주지, 의료보험 다 엉키고. 이게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결국 도망치듯 다시 미국으로 향한 분들이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에서 겪은 현실이 잔혹했다는 뜻이죠.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일수록 한국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리 느껴지세요. 한국이 예전 같은 한국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빠르고 사람이 많고 경쟁이 치열하고 작은 것도 돈이 새어나가고 병원비는 생각보다 나가고 교통은 복잡하고 마음 붙일 데는 없고 미국의 느긋하고 여유 있는 분위기에 익숙해진 분들에게는 그 모든 게 부담으로 달려듭니다. 괜히 고향이 그립고 한국이 좋아 보여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느끼는 건 그리움의 반대인 고립과 긴장인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편해야 하고 사람도 편해야 하고 마음도 편해야 하는데요. 한국의 속도는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아요. 모든 게 바쁘고 정신없고 조용히 쉬고 싶은데 주변은 늘 시끄럽고 교통도 빡빡해서 하루 한 번 밖에 나가는 것도 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만 미국이 떠오르죠. 미국에서는 내가 하루 종일 조용히 있었지. 미국에서는 병원 가는 것도 덜 부담됐는데 미국에서는 걷는 것도 편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사람 마음이 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삶의 비용이에요. 한국이 싸다는 건 예전 이야기고 지금은 미국보다 더 비싸다. 이렇게 말하는 한인들은 정말 많아요. 특히 은퇴자 입장에서는 하루 지출이 너무 빠르게 사라져요. 병원, 교통, 외식, 관리비, 작은 행사 하나도 부담이 돼요. 어디든 돈이 새고 자식들 설이나 추석 챙기다 보면 몇 달 안에 예산이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드는 감정이 바로 공포예요. 이렇게 살면 몇 년이나 버틸까? 내가 여기서 아프기라도 하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목을 조르듯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외로움입니다. 한국은 가족 이웃 중심의 문화라서 그 안에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하면 하루가 끝나고 밤이 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립감이 찾아와요. 미국에서 이웃 없이도 잘 지냈던 분들도 한국에서는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고립은 혼자만 느긋하게 사는 분위기가 아니라 다들 바쁘고 정신없는 곳에서 나만 멈춰있는 느낌이라 더 고립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한국이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더 이상 어울리지 못하는 나이가 된 거구나. 그리고 결국 다시 미국행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실제 사례 3가지를 들려드릴게요. 이게 그냥 이야기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현실입니다. 첫 번째는 뉴저지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신 80 넘은 분 이야기예요. 한국 생활을 너무 그리워해서 죽기 전에 고향 가서 살다 가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셨는데요. 막상 들어가 보니 병원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교통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진료비도 계속 나가고 혼자 사시니까 빨래, 음식, 병원, 마트 이런 모든 걸 직접 해야 하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받던 공공 지원이 한국에서는 끊겼다는 점이었죠. 몇 달 지나자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보면서 공포가 찾아왔대요. 그러다 결국 다시 미국 돌아오겠다고 결심했죠. 다만 돌아가는 과정도 힘들었어요. 재입국 절차, 의료보험 재가입, 거주지 다시 찾는 과정이 너무 고단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단 미국이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선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하루하루가 버텨지는 느낌이었어. 이 말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 살던 한인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한국의 문화가 너무 그리웠대요. 맛있는 음식, 사람 냄새, 가까운 병원, 모든 게 행복해 보였죠. 근데 한국 와서 실제로 살아보니까 생활비가 상상 이상으로 올라 있는 거예요. 집세에서 관리비, 음식값, 커피값, 교통비, 병원비까지. 특히 부인이 몸이 안 좋았는데 병원 갈 때마다 부담되는 비용이 계속 쌓이니까 살림살이가 눈에 보이게 휘청거리기 시작했대요. 한 번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보험이 커버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큰 돈이 한 번에 나가니까 그게 더 무섭더라. 결국 이 부부는 한국에서 1년도 채 못 버티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갔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돌아온 날 공항에서 둘이 눈물이 났대요. 등에서 짐 내려놓는 느낌이라고요. 세 번째는 플로리다에서 은퇴 생활하던 한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요. 처음엔 다 좋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족들도 바쁘고 만날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대요. 미국에서 혼자 있는 건 괜찮았어요. 동네 분위기도 조용하고 노인들이 혼자 사는 삶도 자연스러우니까요. 근데 한국에서 혼자 사는 건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래요. 남들 다 바쁜데 나만 멈춰 있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아플 때 돌봐줄 사람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왔대요. 그분은 어느 날 밤 갑자기 알아누웠는데 병원 갈 상황도 아니고 새벽이라 누구에게 연락하기도 어려웠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이후로 이분은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플로리다로 갔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분들 절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한국행 선택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오는 흐름이 꽤 강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사라지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맞는 삶의 속도, 나한테 맞는 의료 시스템, 나한테 맞는 주거 환경과 커뮤니티? 이게 안 맞으면 그게 고향이어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인 노인분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미국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에는 미국이 덜 힘들어서 돌아온 거야. 누구나 고향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현실은 마음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이 들어서 건강, 돈, 생활 속도, 사람들 관계. 이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삶이 굴러갑니다. 그게 안 맞는 순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지고 결국 안전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간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게 인생이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느 나라든 결국 나한테 맞는 환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더 맞고 누군가는 미국이 더 맞고 중요한 건 은퇴 후 삶을 로망이나 기억으로 결정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고 비용 계산해보고 건강 상태 고려해보고 생활 속도와 동선까지 다 점검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가서 무너져서 다시 미국 오는 이런 고통스러운 선택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도망치듯 돌아오고 나면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었을까? 한국이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변한 걸까? 사실은 둘 다예요. 한국은 너무 빨리 변했고 본인들은 미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다른 속도로 살아왔던 거죠. 속도가 맞지 않는 곳에서 버티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그걸 은퇴하고 나서야 실감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작은 일 하나가 은근히 체력을 갉아먹어요. 예를 들어 병원 한번 가려고 동네를 나서면 사람에 치이고 차에 치이고 카페 가면 시끌시끌하고 지하철은 너무 빠르고 복잡하고 이걸 젊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소화하는데 90, 80 넘은 분들이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느린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모든 시스템이 빠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니까요. 이게 은퇴자들에게는 물리적 피로보다 더 큰 정신적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졌다는 현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진짜 충격을 받죠. 특히 미국에서 보조금 받고 주정부 프로그램 도움받고 병원비 부담 거의 없이 살던 분들에게는 한국의 구조가 너무 냉정해요. 나라가 도움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으려면 너무 많은 절차, 증빙, 요건들을 맞춰야 하고 그게 또 고령층에게는 벽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점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여긴 내가 살아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뛰는 무대구나. 이 말을 하시면서 허탈하게 웃는 어르신들 참 많습니다.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한국이 너무 빨라서 그 안에서 자신이 미끄러져 나가는 느낌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 문제도 큽니다. 한국은 관계의 밀도가 높잖아요. 누구랑 밥 먹고 누구랑 지내고 가족들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미국식 삶은 이웃과 서너 달 말 안 해도 아무 일 없는 문화죠. 그러니까 다시 한국 들어가면 관계의 밀도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갑자기 모임이 생기고 경조사가 생기고 사람 만나서 덕담 나누는 것도 피곤해지고 젊었을 땐 괜찮았던 것들이 나이 들면 다 무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집에 불 켜져 있는데도 마음이 어둡게 깔리는 느낌. 누구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내 속도를 맞춰주지 않는다는 느낌.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 미국이 그립다.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이 숨 쉴 수 있는 곳이라서 그립다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짐을 싸고 다시 비행기 표를 끊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편해서가 아니라 사라지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 하나부터 먼저 드릴게요. 은퇴자들 사이에서 은근히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집 잘못 사면 힘들어진다. 근데 차 잘못 사면 바로 무너진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은퇴금 들여서 차 한 대 바꾸는 순간 그 뒤에 따라오는 유지비 보험료 세금 폭탄이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게 그냥 부담이 아니라 진짜로 노후를 흔드는 파도처럼 밀려와요. 오늘은 그 이야기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은퇴한 분들이 차 바꾸는 건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평생 일만 했고 출퇴근하느라 고생했고 이제 조금 편하게 타고 다니고 싶잖아요. 그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은퇴하면 돈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엔 월급이 매달 들어왔지만
이제는 나가는 돈만 확실하고 들어오는 돈은 제한적이죠. 이걸 감안하지 않으면 차 한 대가 그냥 차가 아니라 노후 자금의 구멍을 뚫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얘기들은 실제 은퇴자들이 겪은 사례들이라 더 현실적이에요. 아마 들으시면 이래서 은퇴 후엔 차 선택이 위험하구나 하고 몸서리치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하나부터 해볼게요. 가장 자주 듣는 케이스가 이겁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남한테 보여줄 차도 한번 못 타보고 은퇴금 들어오자마자 이제는 나도 좀 타보자 하면서 3천만 4천만 원대의 중형 세단을 뽑는 거죠. 근데 이 단계에서 대부분 보험료를 계산 안 해요. 60대 보험료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기에 대물자차 긴급 출동까지 넣으면 매달 자동이체가 서너 번씩 빠져나가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차니까 주행거리 많아지고 주행거리 많아지니까 기름값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니까 생활비 줄여야 하고 이게 진짜 도미노예요. 차 타는 건 좋은데 타고 나오면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60대 은퇴자들은 더더욱 그 타격이 커요. 두 번째로 흔한 상황은 이겁니다. 연비 좋다는 얘기만 듣고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차를 샀다는 분들. 근데 은퇴하고 나면 대부분 장거리 안 다니잖아요. 근데 디젤차는 주행거리가 짧으면 오히려 문제 생겨요. 매연 저감 장치 경고등 뜨고 수리 한번 하면 두세 백이 그냥 나가요. 장거리 안 타면 연비의 장점도 못 누리고요. 이분들이 말해요.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무섭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가벼운 차 샀지.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은퇴금으로 샀기 때문에 차를 쉽게 팔지도 못해요. 팔면 손해가 너무 크니까요. 세 번째 케이스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아들이나 딸이 부모님에게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안전한 큰 차 타세요 라고 권해서 SUV를 산 경우예요. 마음은 너무 따뜻한데 현실은 너무 냉혹해요. SUV는 차값도 비싸고 유지비가 엄청나요. 타이어 하나 갈아도 승용차 2배 가격이고 연비는 더 안 나오고 보험료도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큰 차는 정말 편하긴 한데 이걸 유지하려면 생활이 너무 빠듯해진다. 게다가 나이 들어가면 큰 차가 주차하기도 어렵고 시야가 넓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아서 오히려 위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결국 돈과 건강 모두에서 스트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공통점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은퇴하고 차를 바꾸면서 유지비라는 걸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차를 살 때는 차값만 생각하는데 은퇴 이후엔 차값보다 유지비가 훨씬 더 중요해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 간단한 아르바이트 저축 인출로 삶이 유지되는 구조에서는 월 몇만 원이 아니라 월 몇십만 원이 새로 생긴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이에요. 특히 은퇴자 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차 바꾸고 6개월은 좋아. 근데 1년 지나면 뒤통수 맞는다. 보험료, 유류비, 정비비, 경조사비, 병원비가 한꺼번에 오는 시기. 바로 그때 차 유지비까지 겹치면 노후 생활비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이제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은퇴한 이후에는 차가 좋은 차냐가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차냐가 기준이 돼야 해요. 우리가 젊을 때는 가끔 무리해도 됐어요. 보너스 나오면 메꾸고 내년엔 더 벌면 됐으니까요. 근데 은퇴하면요? 내년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바꾸면 단순 지출이 아니라 구조적 지출이 생겨요. 한번 늘어난 고정비는 줄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차를 팔면 되지 않냐고요? 팔면 손해가 너무 커서 대부분 못 팔아요. 그러니까 계속 끌어안고 살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정답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실행이 어려울 뿐이에요. 은퇴 후의 차는 정말 가벼울수록 좋아요. 무조건 연비 좋은 경차나 소형차, 유지비 싸고 보험료 낮은 차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경차는 불편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경차 타는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타니까 숨통이 트인다는 말이 정말 많아요. 큰 차를 타다가 작은 차로 바꾸면 생활비가
한 달에 2,040만 원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이건 연금 20만 원 늘어난 것보다 체감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노후는 진짜 작은 지출들이 쌓여서 삶 전체를 흔듭니다. 그 중에서도 차는 사치가 아니라 고정비예요. 그리고 은퇴 후의 고정비는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60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은퇴 금액보다 차 유지비가 더 무섭다. 처음에는 멋과 편의를 위해 샀지만 결국 그 차 때문에 외식도 줄이고 병원비도 아끼고 사람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도 다치고 삶이 좁아지죠. 차는 삶을 넓혀주는 도구여야 합니다. 근데 은퇴 후엔 잘못 선택하면 삶을 좁히는 족쇄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차는 가벼운 차예요. 내 지갑을 압박하지 않는 차. 탈 때 마음이 편하고 유지할 때 부담이 없는 차. 그게 은퇴자의 삶을 지켜주는 진짜 안전장치입니다. 그러고 보면 은퇴자분들이 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순간은 대부분 비슷한 순간에서 시작돼요. 보험 갱신 문자가 날아올 때, 정비소에서 생각보다 큰 금액을 이야기할 때, 혹은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카드 긁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싸졌지? 하고 멍해질 때, 이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마음속에 묵직한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은퇴 후엔 삶의 리듬이 크게 달라지잖아요. 출퇴근이 없으니까 한 달에 몇 번 차를 안 탈 수도 있고 반대로 갑자기 병원 다닐 일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엄청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아닌데 유지비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요. 이게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어차피 많이도 안 타는데 이 돈이 왜 나가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게 만들고요. 은퇴자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아요. 카페에서 친구들 만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문득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싶은 순간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생활비는 늘 똑같이 나가고 병원비는 갑자기 확 늘고 그 와중에 차 관련 지출이 매달 통장에서 새어 나갈 때 이 불안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차 때문에 불안해질 줄은 생각도 못했다.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은 이 감정이 더 크게 옵니다. 누가 대신 계산해주는 사람도 없고 의논할 사람도 없으니까. 이 차 유지가 나한테 맞는가? 라는 고민을 계속 혼자 품고 있어요. 이게 결국 우울감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사람 만나는 횟수가 줄고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차 유지비가 영향을 줬다는 건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굉장히 흔한 사례예요. 차를 유지하려고 지출을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병원 예약도 미루고 취미도 줄이고 여행은 아예 생각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차는 있는데 정작 삶의 이동성은 더 좁아지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은퇴 후 필요한 건 자유와 여유인데 차 때문에 그걸 뺏겨버리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해결책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은 차를 바꿀 때 내가 원하는 차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이 차가 내 지갑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합니다. 가벼운 차일수록 마음이 편해져요. 보험료도 낮고 연비도 좋고 수리비도 싸고 타이어 값도 부담 없고 세금도 저렴하니까요. 차를 유지하는 비용이 낮아지면 삶 전체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외식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병원 검진도 미루지 않게 되고 친구들도 더 자주 만나게 돼요. 사람이 편안해져요. 내 삶의 움직임이 다시 넓어지는 거죠. 은퇴 이후엔 무조건 이런 질문을 던져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차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차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으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차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 흘러가야 해요. 차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면 그건 이미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은퇴 후엔 멋보다 안전, 힘보다 가벼움, 크기보다 유지 가능성이 중요해요. 그 기준만 확실히 세워도 자동차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7억 되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평균보다 많은 자산인데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요,
그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이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한 부부의 현실은 그 착각이 얼마나 잔혹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겉으로 보면 7억대 자산이면 아주 괜찮아 보이죠.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들 야, 너희 노후는 걱정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부가 은퇴하고서 불과 1년 만에 알게 된 건 이 자산이 충분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긴 장맛비 앞에서 무력하게 꺼져가는 양초 같은 불씨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드리면 이렇게 시작돼요. 우린 노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매달 통장 잔고가 말해줬어요. 오늘은 그 잔혹한 현실 이야기부터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 노후 계산의 함정까지 당신의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될 이야기를 구어체로 길게 풀어드릴게요. 은퇴의 시작은 늘 설렘보다 안도감이 먼저 옵니다. 드디어 출근 안 해도 된다. 우리도 드디어 자유다. 이런 감정이 몰려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통장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7억이면 웬만한 사람들보단 많지. 우리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은퇴는 몇 억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잔인한 계산을 요구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 비용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는 속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달려들면 그동안 쌓아놨던 7억, 8억, 심지어 10억도 순식간에 삶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려요. 이 부부도 그걸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과 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평균보다 많은 자산을 가진 부부니까 괜찮겠지.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이 부부는 은퇴 1년 차가 끝난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 돈으로는 노후가 길게 못 가겠구나. 진짜 큰일 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부부의 현실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건 고정 지출의 폭력성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아요. 절대요.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고정비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병원비, 관리비, 식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갑자기 생기는 경조사비. 한 달에 23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던 생활비가 실제로는 320만 원이었고, 그래서 부부는 매년 4천만 원씩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7억대 자산이면 이 돈이 18년 정도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물가 상승이 없는 세상에서만 가능한 계산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물가는 오르고 비용은 늘고 자산은 줄어들고 통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속수무책이 돼갑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부부는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노후가 너무 길다. 돈이 버틸 수가 없다. 이게 바로 7억대 자산 은퇴의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이 은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내가 가진 자산이 아니라 내가 쓸 수밖에 없는 현실적 비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대부분의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자산은 숫자예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안심을 줍니다. 하지만 지출은 습관과 구조입니다. 한번 굳어진 구조적 지출은 은퇴했다고 해서 갑자기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더 쓰게 됩니다. 이걸 못 줄여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 부부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린 허리띠 졸라매면 되지. 근데 허리띠를 졸라매려면 그 수준까지 삶을 낮출 마음적 준비가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평생 살아온 생활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에너지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은퇴 후 더 큰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자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퇴자의 삶이 생각보다 더 비싸고 지출이 줄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실 사례 3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모두 실제 은퇴자들이 겪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후 병원비 폭탄을 맞은 60대 부부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 평상시엔 건강했어요. 큰 병도 없었고요. 그래서 의료비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라고 계산해뒀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남편이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아내가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
병원비가 한 달에 3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계속 오르는 겁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병원만 다녀오면 돈이 훅 빠져요.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병원비가 무서워져요. 이게 은퇴 후 의료비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고정비를 줄이려다 더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된 분입니다. 자동차를 팔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려 했는데 막상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가야 하고 부모님까지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택시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하루 택시비가 2만 원이 넘어가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자동차를 다시 사게 됐어요. 이분이 한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차를 줄였는데 이동비는 더 많이 나왔어요. 은퇴 후엔 절약이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부부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며 여행을 계획했다가 그 여행이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시작점이 된 경우예요. 여행은 당연히 좋은 경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정비가 높아진 상태에서 여행비까지 얹어지면 지출 구조가 바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해외여행 한번 가면 300만 원, 400만 원은 기본이죠. 이 은퇴 부부는 1년에 2번 여행을 다녀오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7억 자산이 6억 4천으로 떨어진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우리 이렇게 쓰면 10년도 못 버티겠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라고 했죠. 이 세 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은퇴 후 현실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아니라 예상했던 거의 모든 지출이 실제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이런 계산이에요. 내가 가진 자산이 아니라 내가 은퇴하고 맞닥뜨리게 될 지출의 위력을 정확히 아는 것. 지출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올라갑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증가하고 고정비는 줄지 않고 예상 밖의 일이 생기고 부모님과 자녀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걸 감안하면 7억대 자산은 안정이 아니라 조심해야 겨우 버티는 수준의 자산이 됩니다. 부부도 결국 은퇴 1년 차가 끝나고 난 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 말 정말 슬픈 말이죠. 평생 일하고 은퇴한 사람이 다시 일해야 한다는 현실. 하지만 이게 지금 한국, 그리고 많은 한인 은퇴자들의 현실입니다. 자산이 충분해 보여도 지출 구조가 노후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은퇴는 돈이 많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티게 만드는 구조가 있어야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절약이 아니라 잘못된 지출을 만들지 않는 습관, 예상 비용을 현실 비용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태도,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정확히 아는 눈에서 나옵니다. 7억대 자산이면 충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성공적인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 구조만 바로 잡으면 지금 가진 자산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어요. 그럼 이어서 이 부부가 7억대 자산으로 은퇴한 뒤 정확히 어떤 순간부터 공포가 찾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더 깊게 풀어드릴게요. 부부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 건 은퇴한 지 딱 6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엔 잘 견디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 28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330만 원, 350만 원, 많으면 380만 원까지 나가는 달도 생겼습니다. 이때 아내가 통장을 보더니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한 노후는 없었던 거야. 왜 이렇게 지출이 늘어났을까요? 사치 때문이 아니에요. 대부분 안 쓰려고 해도 쓰게 되는 비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기요금이 조금씩 오르고 관리비가 갑자기 10만 원씩 더 오르고 부모님 병원 모셔다 드리느라 택시 비용이 늘어나고 멀리 떨어진 손주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용돈이 나가고 몸이 안 좋아져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매달 7만 원, 8만 원이 드는 겁니다. 부부가 말하길 생활이 바뀐 게 아니라 나이가 바뀌면서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이 말이 정말 뼈 때립니다. 생활비는 내가 줄인다고 해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필요한 비용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포는 1년 차에 터졌습니다. 남편이 혈압 문제로 응급실에 한번 다녀온 뒤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아야 했는데 병원비가
월 7만원, 15만원, 25만원으로 훅 늘었어요. 아내도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 의료비가 40만원이 넘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의료비는 절대 줄지 않아요. 한번 올라가면 그게 기준 비용이 됩니다. 부부는 이때부터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7억 2천이던 자산이 어느새 6억 7천, 6억 5천이 되더니 심지어 투자한 일부 자산이 떨어지면서 6억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가슴을 울립니다. 노후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난 그냥 천천히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이건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이거예요.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를 판단한다는 것. 하지만 노후는 금액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느냐가 노후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이 부부도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자동차를 작은 모델로 바꾸고 취미 비용도 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줄여도 체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정비가 워낙 높으니까요. 관리는 생활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있었어요. 노후가 불안한 건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줄일 수 없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7억대 자산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부부의 경험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꼭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은퇴는 자산이 아니라 구조고, 안정은 금액이 아니라 속도고, 준비는 절약이 아니라 현실적 지출을 인정하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한 달 생활비가 뭐 얼마나 든다고 어떻게 한 달도 못 버텨요. 근데요, 이게 진짜입니다. 은퇴하고 월급이 끊기고 통장에 몇백만 원 남아있던 게 눈앞에서 순식간에 줄어드는 걸 보면 사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요. 돈이 사라지는 속도와 내가 벌어올 수 있는 속도의 차이가 노후에는 너무나 잔혹하게 벌어지거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 부족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한 달 생활비 때문에 인생 전체가 뒤집히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나 준비가 조금만 모자라도 찾아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공포예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은퇴하고 한 달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무너진 분들의 현실 사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후 생존 전략들입니다.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지금 듣는 게 나중에 훨씬 덜 아픈 길입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은퇴 후 한 달의 무게. 은퇴하기 전에는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뭐 한 달 생활비쯤이야. 아껴 쓰면 되지. 게다가 연금도 조금은 들어오는데. 근데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월급 없이 보내는 첫 달. 진짜 충격이 시작되는 건 그때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고정비부터 사람을 덮칩니다. 집세나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보험료, 약값, 자녀 결혼이나 손주 돌잔치 같은 경조사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 하나만 생겨도 한 달 예산이 바로 복잡해져요. 특히 무서운 건 외로움과 불안이 소비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사소하게 쓰는 돈들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통장을 바닥내요. 그리고 한 달이 딱 지나고 나면 이게 이렇게 빨리 사라진다고? 하는 절망이 와요. 이게 바로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한 달도 못 버티는 이유입니다. 돈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살아온 생활 방식이 무너지는 순간이니까요.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사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례 하나. 통장에 2천 남았는데 한 달 만에 1,200이 사라졌어요. 이분은 67세 남성분. 회사 생활 오래 하셨고 은퇴 후 2천 정도 남겨두고 시작하셨어요. 연금은 월 95만 원. 2달은 넉넉히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잔액이 800만 원. 가장 많이 나간 게 뭐였냐면요. 관리비, 난방비, 음식값, 병원비. 그리고 손주 용돈 조금 들인 거. 뭐든 아끼면서 쓴다고 써도 이미 120만이 훌쩍 넘었고 갑자기 골다공증 약이 필요해져서 진료비가 추가로 들어갔죠. 이분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살아있는 게 돈이구나. 이거 떨어지면 나는 그냥 끝이구나.
한 달 만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동안 그래도 적당히 버티겠지 하던 그 마음이요. 사례 둘. 미국 살다 한국 왔는데 한 달 생활비가 더 올라갔어요. LA에서 사시던 한인 1세대 부부입니다. 한국 가면 집값도 싸고 생활비도 싸겠지, 이 기대를 10년 동안 품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근데 현실은 완전 반대였어요. 하숙비, 교통비, 병원비, 외식비, 경조사비, 카페 한 번 가는 비용까지. 미국보다 지출이 더 많아졌어요. 특히 두 분이 하시던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집에만 있어도 돈이 나가더라. 그리고 은퇴하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많이 나가게 돼요. 시간이 많아져서요. 그러다 보니 카페 한 번, 약국 한 번, 작은 미용실 한 번 이런 지출이 한 달에 엄청나게 쌓여요. 이 부분은 첫 달 지출이 270만 원이었어요. 예상보다 거의 100만 원 이상이 초과된 거죠. 그리고 이 한 달로 인해 한국 귀국을 완전히 재고하게 됐습니다. 사례 셋. 은퇴하면 돈 덜 쓸 줄 알았는데 저축할 때보다 더 나가요. 이분은 62세 여성분. 평생 절약형으로 사셨고 나 은퇴하면 돈 더 적게 쓸 거야가 인생 모토였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니까 돈을 덜 쓰는 게 아니라 더 쓰게 되었어요. 왜냐면요. 직장 나갈 때는 하루 종일 일하니까 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은퇴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요. 사람을 만나도 돈이 들고 혼자 있어도 소비를 하게 되고 외식이나 소소한 취미도 생각보다 비싸요. 게다가 체력이 약해지면 병원 지출은 더 늘죠. 이분도 첫 달에 병원만 45만 원 나갔어요. 첫 달 생활비가 230만 원. 자기 예상보다 거의 2배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고통이더라. 돈 쓸 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은퇴 후 한 달을 못 버티는 진짜 이유. 한 달이 길어서가 아니에요. 한 달이 무서운 이유는 나의 소비 습관, 건강, 인간관계, 정서적 불안 이 모든 게 돈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월급을 기대하며 살았죠. 그래, 이번 달 좀 많이 써도 다음 달 되면 채워지겠지.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이 믿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무너지고 위기감이 오고 소비가 더 붙어요. 그리고 그 소비들이 결국 한 달도 못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건 평생 생활비가 아니라 은퇴 후 첫 3개월이에요. 여기서 망가지는 사람이 많고 여기서 마음이 꺾여요. 첫 3개월을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현실에 적응이 되고 지출 패턴을 조정할 힘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노후에 한 달을 버티려면 이 3가지가 핵심이에요. 첫째, 생활비의 1.5배를 예상 지출로 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 예상대로 안 써요. 특히 은퇴 직후에는 충격적일 만큼 많이 써요. 둘째, 고정비부터 줄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게 고정비예요. 집비용, 보험, 통신비, 차 유지비. 이거 못 줄이면 한 달을 절대 못 버텨요. 셋째, 사회적 관계를 돈 안 드는 형태로 재편해야 합니다. 카페에서 만남, 공원 산책, 외식집에서 차 마시기. 이런 전환을 해놓지 않으면 정말로 지출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 후 첫 달을 넘기면 사람이 살아나지만 첫 달을 넘기지 못하면 마음도 돈도 계획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은퇴하면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이걸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은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돈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순간이거든요. 지금 준비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이 앞으로의 노후를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방금까지는 은퇴 후 첫 달이 왜 그렇게 무섭고 왜 많은 분들이 그 한 달도 못 버티고 무너지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은퇴하고 난 뒤 무너지는 분들의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놀랍게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사라지는 방식을 미리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퇴 후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월급 없이 한 달 살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소비 패턴이 그대로이고 마음의 불안이 소비를 밀어붙이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더 지출하고 결국 첫 달부터 계획이 깨져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후 첫 달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돈 줄이기가 아니라 생활 구조를 바꾸는 것이에요. 이 구조만 바꿔놓으면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도 훨씬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들처럼 하루 종일 시간이 많아지는 건 지출 증가와 직결돼요. 그래서 은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료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공원 걷기, 작은 스트레칭, 지역 도서관 들르기, 근처 마트 둘러보기 정도로 하루를 채우면 돈을 거의 쓰지 않고도 하루가 지나가요. 이걸 바꿨다고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규칙이 생기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그 마음의 안정이 불안 소비를 막아줍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게 기대치를 낮추는 훈련이에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출이 뭔지 아세요? 자녀와 가족 관련 지출이에요. 손주 용돈, 경조사, 작은 선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쓰다 보면 한 달에 4,080만 원이 순식간에 나가요. 하지만 이건 결국 내 노후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이고 아무도 그걸 대신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첫 3개월만큼은 정말로 모든 관계 소비를 리셋하는 게 필요해요. 조금 덜 주고, 조금 덜 가고, 조금 덜 쓰는 이 과정이 노후의 생존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은퇴는 혼자 준비해야 하지만 혼자 살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돈 안 드는 공동체가 있는지, 같이 운동할 사람들이 있는지, 같은 동네에서 소소하게 커피 한 잔 대신 산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관계들이 노후의 지출을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돈보다 사람 그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노후에는 사람 때문에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은퇴 후 한 달을 버티는 힘은 돈이 아니라 구조, 관계, 루틴에서 나와요. 이 세 가지를 바꿔놓으면 생활비가 얼마나 있든 버틸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노후가 안정되기 시작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혹시라도 마음 한구석에 나도 그 한 달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있을 거예요. 그 불안이 드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불안이 지금부터의 준비를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루틴을 바꾸고 소비 구조를 바꾸고 관계 방식을 바꾸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어요. 노후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안정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포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준비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노후는 충분히 다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통장을 열었는데 거기 있어야 할 숫자들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에이 설마 싶은데 다시 봐도 똑같아요. 아무리 새로 고침을 눌러봐도 그 자리는 공백처럼 텅 비어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이 중소기업에서 오래 버티고 버티다 퇴직한 한 사람의 퇴직 1년 차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퇴사할 때는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1년은 버틸 돈이 있지 않을까. 퇴직금이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힘들겠어. 좀 쉬고 방향 정하면 되겠지. 근데 진짜 공포는요, 1년이 지나기 전에 찾아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상이라고 알고 살았던 수많은 고정 지출들, 그게 어떤 속도로 우리의 계좌를 파먹는지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누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중소기업 퇴직자분들의 현실이 왜 이렇게 잔혹한지, 그리고 1년 만에 계좌 잔고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듣고 나면 은퇴 준비라는 게 왜 지금부터 해야 하는 건지, 왜 다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섣부른 퇴사가 노후를 절단내는지 아마 몸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퇴직 첫 달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갑자기 자유가 생기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해보려고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바로 그 첫 달이 함정이에요.
우리가 힘들게 모은 퇴직금이라는 건 소비해도 되는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당첨금처럼 느껴지거든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현실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돈이 들어오는 날은 사라지고 나가는 날만 꾸준히 찾아와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았나 싶을 만큼 관리비, 식비, 보험료, 경조사비, 교통비, 차량 유지비, 핸드폰 요금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건 우리는 그 지출들이 나까지는 안 간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퇴직 후 1년 차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이 시기부터는 그냥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꺾여버린다는 것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내가 1년 안에 다시 취업하면 되지 않나? 근데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중소기업 출신이 쉰 이후 다시 취업하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연봉도 줄고 일도 힘들어지고 건강도 버티지 못하고요. 이건 실제 사례들과 데이터를 보면 더 확실히 느껴져요. 여기 퇴직 1년 차 장고의 공포를 실제로 겪은 세 분의 사례가 있어요. 아마 들으시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55세의 중소기업을 퇴직한 어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퇴직금을 딱 1억 정도 받았어요. 솔직히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죠.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조금 쉬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2달 정도 지나니 갑자기 통장 잔고에서 매달 비슷한 금액이 쭉쭉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월급이 들어왔을 때는 얼마 나가는지보다 얼마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건 예전과 똑같으니 첫 6개월 만에 1,000만 원 넘게 사라졌다고 해요. 정말 가만히 있었는데 돈이 사라지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 기분이었대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대로 가면 5년은커녕 2년도 못 버티겠구나. 그리고 퇴직 1년 차에 결국 경비직을 구했는데 월급이 180 정도라 생활비로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는 여전히 쌓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소소하게라도 장사를 해보겠다고 나섰던 B씨입니다. 이분은 편의점 창업을 고려했지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지인 소개로 소규모 유통 판매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니까 퇴직금에서 일부를 사용했고 재고를 맞추는데 또 돈이 들었고 홍보를 하는데도 생각보다 돈이 들어갔어요. 문제는 매출이 생각처럼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퇴직하고 1년 만에 B씨의 통장은 오히려 퇴직 초보다 더 얇아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뛰어들었는데 이제 보니 조급함이 내 노후를 더 위험하게 만든 것 같다. 사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패턴이에요. 퇴직하고 너무 불안하니까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덜컥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준비 안 된 창업은 퇴직금으로 버티다가 퇴직금을 태우는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세 번째 사례는 58세에 퇴직한 C씨 이야기예요. 이분의 경우 건강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무릎이 약해지고 퇴직하자마자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됐죠. 퇴직금이 있었지만 의료비와 약값이 꾸준히 들어가면서 한 달에 70에서 80 정도 고정으로 빠져나갔대요. 식비나 교통비, 관리비까지 더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지출이 금방 쌓여버렸죠. 결국 퇴직 1년 차 즈음에 통장을 보니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공포가 확 밀려왔고 가장 무서웠던 건 건강이 더 나빠져서 일을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건강비 지출이 늘어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중소기업 출신은 대부분 의료비 지원도 거의 없죠. 그러니 잔고는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 세 사례를 보면 느껴지지 않으세요? 퇴직 이후 1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니까요. 퇴직금은 생각보다 오래 못 가고 재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건강은 생각보다 빨리 흔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요, 이 모든 게 조용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위험 신호가 경고처럼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통장을 보다가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결국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분들이 왜 은퇴 후 삶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지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월급이 끊기면 이미 고착된 지출 구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예금은 구조적으로 버티기 위한 돈이 아니라 한시적 완충제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그 완충제가 사라지는 순간이 바로 퇴직 1년 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신다면 제발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절대 쓰면 안 되는 생존 자금이고 고정 지출은 반드시 줄여야 하고 재취업 가능성은 기대보다 훨씬 낮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빨리 받아들일수록 노후가 무너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 하나만 드릴게요. 퇴직하고 나서 뭐라도 해보자는 조급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안해서 뭐라도 붙잡고 싶지만 이 조급함이 사람을 더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한 번만 더 호흡을 깊게 하시고 한 번만 더 냉정하게 숫자를 들여다보시고 지금 가진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건강이 흔들리면 어떤 상황이 올지, 그리고 재취업이 안 된다면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진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셔야 합니다. 퇴직 1년 차의 공포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다만 어떤 분은 대비해서 버티고 어떤 분은 대비하지 못해 무너집니다. 결국 여러분의 노후는 퇴직 직후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퇴직 1년 차의 잔고가 무너지는 게 왜 이렇게 위험한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멘탈까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보다 자신감이 먼저 바닥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 정도면 다시 일 구할 수 있지, 경험도 많고 건강도 아직 괜찮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막상 현장을 나가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많고 기업들은 비용 절감하려고 하고 나이 든 지원자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재취업마저 막히는 순간 사람 마음은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지? 생각이 점점 어두워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요. 투자든 창업이든 단기 아르바이트든 뭐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조급함이 노후를 더 망가뜨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퇴직 후 1년 차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잔혹한 현실은 인간관계의 변화예요. 회사 그만두고 나면 연락 오는 사람이 뚝 끊기고 경조사는 계속 부담스럽고 모임에 가도 괜히 위축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말이 마음 깊은 곳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같죠? 근데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을 강화시키면서 더 큰 불안과 우울을 불러옵니다. 거기에 지갑까지 얇아지고 있으니 경제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이 동시에 찾아오는 겁니다. 퇴직 1년 차에 가장 위험한 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돈의 고갈과 심리의 붕괴. 둘 중 하나만 와도 힘든데 현실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져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퇴직 후 1년 차에 계좌 잔고가 바닥나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났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시기를 넘기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진짜 위기는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이제 끝이다라고 스스로 단정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고가 좁아지고 선택이 극단적으로 변하고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이 시기를 버티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현실을 인정합니다. 지출을 확 줄이고 그동안 당연하게 쓰던 비용들을 대폭 조정하고 재취업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함을 경계해요. 조급함이 오면 멈추고 숨을 고르고 현실을 다시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딱 하나만 더 이어서 생각해 보면 돼요. 퇴직 1년 차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공포의 시기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나머지 20년, 3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직금이 없어도 재취업이 힘들어도 지금부터 구조를 바꾸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퇴직한 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년 뒤 찾아온 공포. 퇴직하자마자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부터가 내 시간이지. 근데요, 정말 무서운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한 바로 그날부터 보이지 않는 카운트다운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365를 향해 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도 안 했던 공포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요. 참 이상하죠. 퇴직한 날은 분명 평생 꿈꿔온 자유의 시작이었는데 딱 1년 지나면 꼭 이럴 줄 알았으면 퇴직 안 했을걸.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고요? 은퇴의 진짜 위험은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모르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저도 은퇴자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은퇴 후 첫 해에 벌어지는 이 공포를 몰라서가 아니라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첫 해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첫 해는 돈이 가장 많이 나갈 때이면서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한 시기거든요. 몸도 마음도 아직 은퇴자 모두에 적응이 안 돼 있어서 감정적인 소비, 불안한 지출, 예상 못한 생활비가 폭발하듯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왜 퇴직한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가? 그리고 왜 1년 뒤에 대부분의 은퇴자가 공포에 휩싸이는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은퇴자들이 실제로 겪은 현실적인 사례 3가지와 함께 구어체로 솔직하게 풀어드릴게요. 혹시 은퇴를 막 준비 중이라면, 그리고 이미 은퇴를 했더라도 아직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내용이 진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퇴직하고 첫 해가 가장 위험한 이유를 딱 하나로 말하면 돈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와서 지출이 균형을 이루잖아요. 근데 은퇴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오는 날보다 돈이 나가는 날이 더 많아요. 한마디로 삶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요. 특히 은퇴 첫 해에는 그동안 미뤄둔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장기 미뤄둔 건강검진, 집 수리, 여행, 차량 교체, 자녀 지원. 이 비용들이 한꺼번에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속도로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은퇴 첫 해에는 적응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일을 하면서 받던 안정감과 사회적 연결이 끊기니까 스트레스가 오히려 많아져요. 그 스트레스를 달래는 게 또 돈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새로운 취미 시작하고 집 꾸미고. 근데 이런 지출은 대부분 예상하지 않았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은퇴자들이 첫 해에만 지출이 평소의 1.5배에서 2배까지 뛰어버리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사고 친 게 아니라 생활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공포는 그 다음에 찾아와요. 통장을 보면서 처음 드는 생각. 벌써 이렇게 줄었어? 그 다음 달. 이 정도 속도면 10년 못 버티겠는데. 그리고 1년 딱 지나면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제 실제 사례 3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느껴지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62세에 퇴직한 남성분 이야기예요. 퇴직할 때 4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월 생활비는 25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은퇴 첫 해의 생활비가 얼마가 나갔을까요? 무려 4,300만 원이에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동안 미뤄둔 치과 치료 800만 원, 노후한 집 도배장판 비용 600만 원, 차량 수리비 300만 원, 게다가 아내분과 둘이서 은퇴 기념 여행이라고 동남아 2주 다녀오면서 500만 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충격을 받은 건 이런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커피 마시고 밥 사 먹고 기분 전환한다고 쇼핑하고
그게 한 달에 3,040만 원씩 더 나가더라고요. 문제는 그게 12개월 쌓이면 36만 480만 원이란 거예요. 단순히 여유롭게 쓴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뒤 통장 잔액을 보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이 속도로는 못 버티겠구나. 두 번째 사례는 58세 여성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은퇴하면 건강 챙겨야지 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요가 등록, 필라테스 등록, 수영 등록, 운동비만 한 달에 40만 원. 거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건강염려증이 왔다는 거예요. 출근을 안 하니까 몸의 작은 변화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검사를 자주 받기 시작해요. CT, MRI, 각종 피검사. 1년 동안 건강검진에 쓴 돈만 250만 원이 넘었어요. 거기에 영양제, 병원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1년 동안 건강 관련 지출만 500만 원이 넘었어요. 퇴직 전에 예상한 지출보다 2배는 더 나간 거죠. 이분이 가장 크게 한 말이 이거예요. 일할 때는 아프면 참고 지나갔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자꾸 걱정돼서 병원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비용이 진짜 무서워요. 세 번째 사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65세 부부 이야기인데 퇴직 후 바로 여행 다니고 즐기자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한 달 살기 국내 여행, 해외 여행. 1년 동안 여행만 1,000만 원 가까이 썼어요. 근데 문제는 여행비가 아니라 그 후유증이에요. 놀다 보면 평상시에 신경 쓰던 비용 관리가 느슨해집니다. 외식이 늘고 커피값 늘고 기념품 사게 되고 운동도 귀찮아져서 건강이 안 좋아져 병원비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행 후유증으로 실제 생활비가 더 늘어나요. 결국 이 부부는 1년 동안 예상보다 1,800만 원 이상 더 지출했고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가볍게 살았구나. 이대로면 10년 안에 돈이 바닥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자들이 다 돈을 펑펑 써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건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지출이었다는 겁니다. 즉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지출이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하지만 무섭게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은퇴 첫 해에 돈이 빨리 준다는 건 절대 관리 못해서가 아닙니다. 은퇴라는 새로운 환경 자체가 심리, 건강, 소비 패턴 자체를 통째로 뒤흔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퇴 첫 해가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면 이 첫 해의 소비 패턴이 그 사람의 10년 뒤 삶을 결정해 버리니까요. 처음 1년을 잘 버티면 그 다음은 훨씬 수월해요. 근데 1년을 놓치면 그 다음은 통제하기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카운트다운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정답은 딱 하나예요. 첫 해를 구조화시키는 것. 즉 은퇴 첫 해에는 지출을 무조건 구조화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생활비가 제멋대로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 월 평균 지출을 3개월 단위로 체크하고 큰 지출은 일시불이 아니라 연간 계획으로 묶어야 해요. 치과, 수리비, 건강지출, 여행. 이걸 한꺼번에 하냐, 나눠서 하냐에 따라 1년 지출이 억 단위로 차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일상의 리듬을 먼저 만드는 것. 사람이 심심하면 돈을 씁니다. 하루가 길수록 소비는 폭발합니다. 루틴이 잡혀 있어야 돈이 덜 나가요. 운동, 산책, 독서, 봉사, 취미. 이런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하루를 잘 채운 사람은 지출도 줄어들고 심리도 안정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은퇴는 은퇴가 아니다. 재설계다. 은퇴 첫 해는 재설계의 시간이에요. 이때 불안하고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 그걸 인정하고 조금씩 조절하면서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퇴직한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은 분명 시작됩니다. 근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카운트다운은 멈출 수도 있고 심지어 반대로 돌릴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 시작점인 은퇴 첫 해만큼은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은퇴 첫 해의 카운트다운을 멈추는 방법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한 번 막히세요.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은퇴한 분들도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특히 마음이 불안하고 통장을 볼 때마다 식은땀이 나는 분들이라면 지금 들을 이야기가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은퇴 첫 해에는 지출 점검 주기를 반드시 짧게 가져가셔야 해요. 직장 다닐 땐 월급 들어오니까 한 달 단위로 비용을 봐도 괜찮았죠. 근데 은퇴하면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출만 계속 나가요. 이걸 한 달 단위로 점검하면 이미 늦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만 초과해도 1년이면 2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은퇴 첫 해만큼은 최소 2주에 한 번씩 가능하면 매주 지출을 체크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귀찮을 것 같지만 은퇴한 분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 중 딱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절약하려고 노력하면 돈이 덜 나가겠지. 이게 은퇴자에게는 거의 통하지 않아요. 절약은 돈을 아끼는 행동이라기보다 불안을 억누르는 행동에 가까워요. 근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느 순간 확 터지면서 오히려 더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절약하려고 애쓰기보다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마트 갈 때 리스트 없으면 34만 원은 그냥 더 나가요.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예요. 그러니 환경을 통제하는 게 지출을 줄이는 진짜 비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고정 루틴 만들기예요. 제가 은퇴자들 생활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의 목적이 없으면 소비가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심심하면 그리고 허전하면 카페에 가고 백화점에 가고 여행 사이트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감정 소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려면 절약을 하지 말고 채워야 할 시간을 루틴으로 잡아두세요. 아침 산책, 운동, 독서, 취미 연습 이런 게 하루 일정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요.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요. 특히 퇴직 직후에는 이런 루틴이 평생의 지출 패턴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퇴 후의 불안은 대부분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모르는 데서 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돈은 줄어드는 게 당연해요. 문제는 줄어드는 속도가 내가 예상한 범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제멋대로 흘러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관리하려 하지 말고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은퇴 첫 해의 카운트다운을 멈추려면 지출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과 소비의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그 리듬이 잡히면 그 다음은 훨씬 편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해부터는 지출도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불안함 자체가 아니라 그동안 아무 전략 없이 이 첫 해를 지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이라도 재정의 카운트다운을 재설정하면 됩니다.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에요.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게 젊어지는 거다. 몸 쓰고 사람 만나야 늙지 않는다. 일은 건강이다. 근데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일손을 못 놨던 게 내 노후를 망가뜨린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 말, 솔직히 저도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들은 수많은 조언과 상식, 은퇴해도 일해야 한다, 쉬면 늙는다, 노년엔 일자리가 생명줄이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분의 삶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일손을 놓지 못한 70대가 마주한 말로가 왜 우리 은퇴자들 혹은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현실인지 진짜 솔직하게 그리고 현실적인 사례까지 담아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은퇴하고 제일 처음 찾아오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허무함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여유도 아니에요. 바로 불안감이에요. 나 이거 정말 쉬어도 되는 걸까? 돈은 충분할까? 내가 아무 일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막상 은퇴해도 일을 아예 끊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불안하고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결국 다시 일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다시 시작한 일이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아니라 조용히 노후를 잠식하는 독약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 어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분은 공기업에서 오래 일하시고 60대 초반에 은퇴하셨어요.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고 배우자도 계시고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은퇴자였죠. 근데 문제는 정신적으로 일이 너무 놓기 싫었던 거예요. 평생을 일로 살아왔고 직장이 곧 자기 정체성이었던 분이니까 일을 끊는 순간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느낌이 드셨대요. 그래서 은퇴하고 2달 동안은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무기력하게 소파에 눕는 날이 반복됐고 그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지인 소개로 경비 일을 시작하셨죠. 몸 좀 쓰고 규칙적인 생활하면 건강에도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밤 근무에 좁은 방에 서류 정리하고 민원 받고 몸도 마음도 점점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돈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일이 없으면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게 더 무서웠어. 그분의 노후를 무너뜨린 건 경제적 이유보다 정서적 중독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일을 해야만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고, 일을 해야만 사회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일을 해야만 늙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중독이 결국 무릎관절염, 고혈압 악화, 불면증까지 가져왔고, 70대가 됐을 때는 이제는 일도 못하고 쉬는 법도 모르는 몸만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 진짜 많고요. 안타깝지만 일 중독이 노년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은 젊을 때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체력이 떨어지니까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자리는 대부분 노동 강도가 더 세고 환경은 더 열악하죠. 두 번째 사례는 60대 후반부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B씨예요. 이분은 가만히 있으면 빨리 늙는다는 말을 진짜 철석같이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일자리를 찾았고 콜센터부터 배달, 서빙까지 40대보다 더 바쁜 60대를 보내셨어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리듬이에요. 밤샘 근무가 몇 년 반복되니까 수면 주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당뇨와 고혈압이 갑자기 찾아왔고 그걸로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B씨가 한 말이 정말 무서웠어요.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일을 하면 몸이 무너지고 근데 일 안 하면 더 불안하니까 다시 일하게 되고 이게 지옥인가 싶었어. 이게 노년 노동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안 때문에 중독처럼 계속 하게 되는 것. 몸을 망가뜨리고 삶을 잠식하고 건강을 희생하면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사례는 70대 중반 여성 C씨예요. 남편이 먼저 은퇴하셨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두 분이 함께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진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남편분이 일을 너무 오래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퇴직 후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셨어요. 배달, 경비, 주차 관리. 근데 체력은 이미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고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이 겹치면서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 그만두고 좀 쉬었다면 지금까지 같이 지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일 때문에 건강을 잃었고 건강 잃으니까 삶도 같이 무너졌어요. 이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일을 멈추지 못한 대가를 가족 전체가 치러야 했던 사례니까요. 노년의 노동이 단순히 힘들다 수준을 넘어 관계, 시간, 건강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쉬는 걸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 때문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굶는다. 일하는 사람만 존중받는다. 놀면 죄 짓는 거다.
쉬면 빨리 망가진다.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평균 수명이 83세, 남자는 80대 초반, 여자는 80대 중후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일보다 휴식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 채 젊을 때처럼 계속 달리면 결국 노후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70대예요. 몸이 못 버티니까요. 근데 더 슬픈 건 그때가 되면 이미 손 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드릴게요. 은퇴 후에 해야 할 일은 또 다른 일이 아니라 쉼을 배우는 일입니다. 쉼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병들고, 삶이 불안해지고, 관계가 갈라지고, 돈도 새어나가요. 쉼을 못 배운 사람은 일을 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이 사라진 순간 정체성, 의미, 일상, 건강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그걸 70대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손 놓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됩니다. 여러분 노후는요. 열심히 사느라 놓쳤던 쉼을 되찾는 시간이 돼야 해요. 조금 늦게 자도 되고 조금 느리게 움직여도 되고 조금 덜 벌어도 돼요. 그게 오히려 오래 삽니다. 오히려 건강합니다. 오히려 삶이 단단해집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위험한 건 가난보다, 고립보다, 병보다 사실은 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노후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몸을 아끼고 돈을 지키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속도를 조금 낮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70대가 말한 건 사실 단순해요. 좀 쉴걸. 이 한마디에 수십 년의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그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노후라는 게 거창하게 준비해야 하는 무슨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미뤄왔던 쉬는 법을 천천히 몸에 다시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하고요. 근데 쉬는 법이 생각보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 오래 일하며 살아왔잖아요. 일하는 게 당연하고 일을 해야 가치 있고 일을 해야 인정받고 이런 믿음이 몸에 박혀 있으니까 막상 손을 놓으려고 하면 죄책감부터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70대 분들은 이렇게 말하세요. 미리 안 쉬면 나중엔 아예 쉴 수 없어진다. 이 말이 진짜 무섭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나서 쉬는 건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퇴 직후 3년이 노후의 절반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203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때 다시 일로 뛰어들어요. 자존감 때문에, 불안 때문에, 혹은 주변 시선 때문에. 그렇게 다시 일하고 몸이 무너지고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죠. 왜 그때 좀 쉬지 않았을까? 이건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노년의 체력은 회복이 안 되는 체력이에요. 사흘 쉬면 괜찮아지는 40대 몸이 아니고 일주일 조금 무리하면 한 달을 알아 누워야 하는 게 70대 몸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면 바로 노후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영향도 큽니다. 일을 반복하다 보면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와 정서적 여유가 사라져요. 일하는 동안은 아무 생각 없지만 집에 돌아와서 문 닫히면 그 공허함, 그 허무함이 갑자기 몰려오거든요. 이걸 버티지 못해서 일을 다시 잡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1피로 무기력 불안 또 1 더 피로. 이 루프가 끊이지 않아요. 70대 분들이 말하는 일 중독의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배워야 해요. 일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일 없이도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쉬는 연습, 멈추는 연습, 느리게 사는 연습. 이게 노후의 핵심 기술이에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쉬는 건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용기가 있어서 하는 거더라고. 저는 그 말이 정말 깊이 와 닿았어요. 쉬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다들 바쁘게 사는데 나만 멈추는 것 같아 불안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초조하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근데요, 그걸 견디는 사람이 노후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든 이미 은퇴하셨든 혹은 지금 쉬는 중이든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몸이 버티는 동안 무리하며 사는 건 노후를 빼앗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제는 쉼을 사치가 아니라 생존 기술로 바꿔야 할 때예요. 그리고 그 기술을 남들보다 먼저 익힌 사람이 노후를 덜 두려워하고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